자, 그냥 추석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 사실, 해외 시장, 간단하게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워밍업을 해야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만 쉬었고, 그죠? 나머지 시장들은 거의 다 열린 시장을 보였으니까. 자,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장 이후에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정도를 했어요. 그죠? 다우지수가 이제 점검을 하면, 네, 예, 제이님, 주도주님, 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그죠? 일주일 만에. 자, 이제, 일단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골든 공지사항 거기에도 올려드렸는데, 그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장과 그리고 좀 찜찜한 부분과 그리고 시장 뉴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마칠게요. 왜냐면 어, 사실 뭐 어제까지 미국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 자, 이제 다우지수부터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뭐 다우지수 30개 종목 구성된 상황에서 우리 시장 마감하고 수요일 0.2% 약세, 목요일 0.35% 반등, 그지? 그리고 금요일 날 0.47% 약세, 그리고 월요일 날 0.22% 약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 장 마감 이후 시장 모습인데 다우지수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하면서 약보합 정도를 보였지. 반면에 이제 나스닥으로 보게 되면 9월 27일 날 수요일이죠. 그날 거의 제자리 걸음했어, 그죠? 십자봉의 수요일 흐름으로 보게 되면 0.22% 정도 반등을 한 음봉이지만 반등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9월 27일 날 요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90% 정도 이제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구재 주문 발표,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 부분이 0.2% 전월비 0.2%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월가 예상이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 0.5%를 예상을 했는데 너무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런 상승 속에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217만 배럴 감소했다. 요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요 날이 9월 27일 이게 이제 유가 차트인데 유가가 이렇게 9월 27일 날 3.64% 급등을 했지, 그죠? 이게 이제 급등한 흐름을 보여준 게 이 9월 27일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양호하게 나왔고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9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거의 뭐 2배 이상, 2.5배 정도 되는 어, 재고 감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예? 급등하는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WTI 기준 94불 그 다음날 그 여진이 있어서 95불까지 갔다가 다행스럽게 이제 예, 반락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 크게 돼 크게 돼 있어서 일봉 부분을 짧게 어, 어, 여튼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다가 내려온 건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요 수요일 날 우리 시장 마감한 시장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적자가 4개분기 연속 적자고 거기에 이제 4분기 매출 전망도 월가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뭐 작년 동기 대비는 39.6%, 40% 감소.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 4%대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 날 이제 9월 28일 날 목요일 날 아까 보였었던 유가가 그죠?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 고금리 이게 지금 쓰리고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초반 부분에 이제 유가가 목요일 날 95불까지 찍고 이제 반락을 하는 단기 고점 징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가 단기 고점 징후가 나오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CPI도 4.3%, 8월에 6.4%였었는데 헤드라인 CPI가 4.3%로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11월 아페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고, 또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4년 동안 거의 뭐 46%의 임금 인상한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40%대에서 30%대로 낮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이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목요일 날 조금 세게 반등을 했지, 그지? 그래서 장중에는 1.36%까지 반등했다가 0.83% 마감을 했지만 여하튼 이렇게 상승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떨어지고 AMD가 5%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 그런 이후에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지. 요날이 이제 9월 29일, 9월 30일까지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 거기에다가, 그런 이제 확정적인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었던 게 요날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패드, FOMC의 물가 벤치마크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둔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하튼 근원 PC 인플레이션 지난 3개월 동안을 평균해서 보면 연율 2.2% 증가로 패드 목표치 2.2% 패드의 목표치 2%에 근접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었는데도 원체 미국의 셧다운 정부 셧다운 의력까지 반영을 하면서 음봉 마감을 한 게 금요일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부분이 확대가 된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2주 전에 13,000명 정도 파업 참여해서 이제 25,000명으로 파업의 규모를 넓히는 이야기하고, 거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0월 2일, 어제는 또 반대로, 다우는 약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은 0.67% 상승을 했어. 그게 이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 정부 셧다운이 안 되고, 11월 17일까지 약 45일 동안 이제 유예를 받은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다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0.2%, 그죠? 다우 쪽은 다우 경기 민감 종목들이 많잖아, 그죠? 30개 종목 중에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을 했어. 오히려 러셀 200 중소형주들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마이너스 1.68%를 하락을 했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여기에 다 놓여져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거는 차분히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야?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아시지? 9월 27일 날 28일 해서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다우 기준으로 보면 소폭 약세 10월 2일까지 그냥 0.5% 정도 약세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강세인데, 그죠? 1.5% 정도 강세. 나스닥이 27일 날 0.2% 강세. 그죠? 28일 날 나스닥 0.83% 강세. 29일 날 나스닥 음봉이지만 0.14% 강세. 예? 그리고 뭐야? 10월 2일 날 0.67%.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나스닥 쪽 영향을 더 받는데 강세이기는 강세인데 요만큼 강세인 거지. 그지? 요 종가
요 부분 정도 강세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큰 폭의 강세는 아니고 제한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 지수만을 놓고 보면 양호하게 마감을 한 거예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나스닥 지수만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이 종가 라인 여기서보다 이렇게 높게 놓여져 있고 우리 6일 쉬는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죠? 나흘 그리고 오늘 이제 열리는 시장까지 합치면 5일째인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놓여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펼쳐졌고 중소형주는 안 좋았다. 그죠? 그럼 중소형주가 기술주보다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10월 2일 날 어제 ISM 구매 관리자 지수, ISM PMI가 발표가 됐다. 49.0, 8월에 47.6이었고 월가 예상이 47.9였었는데 49.0으로 나오면서 너무 좋게 나왔어. 경제 지표 이 ISM PMI가 그렇다 보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4.7%까지 돌파하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뛴 게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 금리가 꺾이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양호하게 나온다는 건 뭡니까? 금리의 상승 부분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 라인 부분 이쪽은 1.6% 하면서 1.6% 하락을 한 부분. 그게 이제 미국은 또 3분기부터 어닝 시즌인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고 좀 이따가. 그래서 그 영향을 분명히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린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만 휴장이고 그죠? 홍콩이 오늘 시장에서 그죠? 얘네들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을 했었던데 홍콩은 목요일 날도 1.3% 하락했다가 금요일 날은 2.63% 상승했다가 오늘 그죠? 화요일 날 3.2%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이 홍콩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약세를 보였고 대만은 그나마 이제 월요일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화요일 날 이제 약세를 보이고 니케이도 약세를 보였죠, 그죠? 월요일 날도 약세, 화요일도 오늘 약세.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은 약세 모습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홍콩이 급락을 하면서 이전 저점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병립돼 있어. 하나는 긍정적으로 관점으로 생각하는 홍콩의 이 급락은 사실 홍콩이 홍콩은 수목금 다 장이 열렸다가 그죠? 월요일 날 열리지 않고 화요일만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열리질 않고 있잖아요. 그죠? 베이징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국경절 연휴에다가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으니까 홍콩 시장에 참여하는 쪽은 이제 중화계, 중국계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 라인의 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겠지. 이 말뜻 이해하죠? 중국인들이 국경절 연휴에다가 그죠? 아시안 게임 이걸 하니까 홍콩에 참여하는 투자 주체별 매매에서 그래도 홍콩이나 저 중국인들이 비중이 높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율이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을 거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시장, 중국에서, 홍콩에서 돈을 빼는 외국인들의 영향력, 상대적인 매도력이 더 강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깼다는 거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홍콩이든
이 상해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의 흐름 부분, 뭐 중국 시장이 세게 올라갈 만한 흐름 부분이 없잖아, 지금. 그죠? 헝다부터 시작을 해서 BV, 위안 뭐 해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 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 또 하나는 환율이야. 그죠? 달러가 강세. 이제 지금 뭐에 달러 부분이 106, 107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이렇게 이전 고점을 또 돌아서서 나오니까 그죠? 이 시장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인 엔화라든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환율이 표시되지 않지만 거의 지금 왜 이제 그 지금 지원하지 않 여기 휴일이라고 지원하지 않은 모양인데 요 환율이 우리 알겠어. 음. 여기에는 1349원, 우리 이제 수요일 시장 것만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환율이 1359원, 1360원 정도야. 1359원이면 거의 여기잖아. 그지? 이 위치. 이 위치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의한 아시아 증시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 그래서 일본 시장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하락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전 저점 부분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살짝 붕괴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아시아 증시의 약세 부분을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뭐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시아 환율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일시적인 흐름이 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기준 빅테크 기업들의 어, 차별적인 지수 흐름 부분에 중소형주 약세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요거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뭐 우리 시장의 지수도 거래소도 코스닥도 수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어도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다 지금 뭐 꺾여져 있잖아. 그런데 이제 월봉상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는 위치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아랫꼬리를 달아줬었던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거를 보는 거예요. 셧다운을 넘겨서 셧다운은 사실 큰 영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제 셧다운을 해도 뭐 2주 안에 만회할 정도로 셧다운에 의한 지수 움직임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셧다운이 됐어도 큰 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야. 반대로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그것이 크게 시장의 상승 방향으로 돌 만한 흐름도 아니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을 막았지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돼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에 관련된 신뢰를 잃은 거고 내부적으로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 친 트럼프 개인 게이츠 의원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메카시 그러니까 반 메카시 하원 의장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노이즈는 계속되고 45일 그러니까 내달 다음 달 17일까지 유예를 했지만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죠?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음, 아니지 45일이니까 다음 달 11월 17일까지 유예가 된 정도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치적 노이즈는 계속되니까 이게 뭐예요? 유예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시장을 확 올려줄 그럴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아시아 증시 약세 영향은 뭐가 더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셧다운 위기 넘긴 거에 대한 영향보다 오히려 뭡니까?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7% 돌파했다는 거. 이게 이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보인 부분.
16년 만에 최고치의 이 국채금리 장중 4.7% 돌파, 그래서 4.683%라는 거, 이게, 지금 JP모간의, 누가 얘기하듯이 7%대 금리 오는 거 아니냐, 응?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지, 금리 상승이. 그죠? 요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 공급관리협회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일정 기간 48.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 전반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49.0으로 나오면서 이 부담을 더 높여준 거지. 거기에 이제 요거는 악재행경 분명해. 그러면 이게 더 계속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왜? 이제 발표되는 건 뭐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 라인이 나오는 것까지를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사실 없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이 소비력,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국채금리 요소 더 뛰기에는 조금 부담. 그렇다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쉽게 내려올 이유도 없고 금리가 왜 그 피벗전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의외인 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미국의 PC 물가도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유럽의 CPI도 그렇고 예상보다 낮게 그러니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세게 움직인 것 자체가 조금 여기는 뭐 이제 안전자산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애매한 구역이야.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도 딱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왜 그러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는 올랐느냐?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미국의 지금 빅테크주 거기에 이제 매그니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종목 그게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종목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 종목들의 PER을 보니까 이제 34배에서 27배까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이 여타 S&P 500의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니까 18배에서 16배까지 조금밖에 내려오지 않았어, 상대적으로. 그런데 대형 이 매그니피센트 7, 7종목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는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11%인 반면에 S&P 500 여타 기업들은 매출액 성장률이 1%밖에 안 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가격이 아닌 가치.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테슬라 메타가 올해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들 안 봐도 아시잖아. 매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미국 시장 주식을 보니까. 그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종목 부분들은 그지? 그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못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핵심은 여기 이제 그 핵심 중에 뭐냐면 고금리잖아. 그죠? 지금은 고금리의 고착화 현상이 벌어지는 흐름이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에 놓여져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주 이쪽도 그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높아진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기업들의 현금 보유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빅테크 기업 이 7개 종목 중 특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죠? 대부분 뭐예요? 공통점. 이 7개 종목의 공통점은 뭡니까? 세계 1등 기업들이야. 테슬라를 또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뭐 공장을 허벌나게 짓고 뭐 하면서 다른 여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여기보다는 이 현금 보유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높고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 부분, 고금리에 대한 영향 부분을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받으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뭡니까? 버틸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 매출의 성장 부분이 글로벌 1등이고 독보적이니까 뭐예요? 성장을 지속을 하는데 그 여타 섹터와 종목 부분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나 현금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죠? 부담스러운 거고. 그 차별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부분이 나타난 게 이 이유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PEG 우리가 이제 2를 기준으로 놓고 그죠? 1보다 낮으면 저평가 그리고 1의 고성장을 구사하는 섹터나 종목은 1.5 내외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1.5 이상 부분으로 넘어가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 7개 종목의 평균 PEG를 보게 되면 0.84. 이제 평균 개념으로 이 거래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0.70. 그죠? 그러니까 낮은 저평가 구역에 있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주장을 하면서 엔비디아나 그죠? 엔비디아의 2, 4분기 매출보다 3분기 매출 증가율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7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11% 정도 더 증가하는 반면에 여타 S&P 500 기업들은 1% 내외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해야 된다. 이 이제 투자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화요일 날 이 빅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한 부분이 시장 지수의 상승을 일궜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구성 종목 부분들 중에서 중소형주 쪽 라인이거나 여타 종목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그죠? 테슬라가 전분기보다 자동차 판매가 조금 10,000대 정도 줄어들 거라고 2, 4분기보다 10,000대 정도 줄어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또 다른 쪽 라인 테슬라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 그죠? 거기에 우주 항공 그죠? 태양광 여러 개 다방면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대수로만 파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2, 4분기보다 3분기가 더 높은 실적 따인 매출 성장을 100%에서 170%까지 성장을 보일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 4분기나 그 다음이 우려스러운 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중국에 대한 규제지.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여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올랐고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여타 금리에 민감한 종목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 추석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카카오나 뭐 엔비디아, 게임 뭐 이렇게 그런 쪽은 금리 민감성이 높은 종목들이잖아. 그런 종목들은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는 모습도 그러한 영향 중에 하나인 거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한 흐름들로 보고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10월 13일부터인데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도 5.2%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쉽게 밀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런데 그죠? 저렇게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4, 4분기 추정치 뭐 이런 부분들 뭐 전체를 감안하는데 지금 미국에 이어서 EU도 미국도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10월 11일 날 이제 10월 11일이 그 만기야. 1년마다 이렇게 그 중국 통제와 그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1년 단위로 이제 끊어서 작년 10월 17일인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현행 지금까지 18나노 이하 디램이나 128단 이상 랜드나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나 이게 이제 통제 대상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저사양 AI 칩,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런 것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추가적인 예상 조치를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좀 영향받을 수 있잖아. 분명히 3분기는 실적이 좋을 텐데 저사양 AI 칩도 포함을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부담스럽게 하면서 빅테크 기업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에 대한 이 중국 부분에 대한 규제,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잖아. 그죠? 미국에 이어서 EU도 그지?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봐서 지금 계속 2차 전지 쪽에 악재 뉴스 쪽에 놓여져 있는 게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그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이 공화당 후보 가능성, 그죠? 공화당 쪽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거기다 바이든하고도 이기고 그러니까 IRA에 대한 정책 변경 가능성 이런 부분 아니라고 해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단 말이지. 그죠? 행여나 정책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데 정책 못 바꾼다고. 그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트럼프가 관세, 대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했던 것처럼,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가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거고, 여하튼, 그런데 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도, 금질은, 무기한 유예.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또 연장하고 연장하는 거를 무기한 유예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뭐 우리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큰 영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죠? 삼성전자가 뭐 중국의 AI 칩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 이제 이건 9월 달에는 하락 확률이 높았던 게 원래 여러 가지 그 상황 부분이라면 여기 이제 표시가 9월 달에 올려놨던 거니까 10월은 상대적으로는 10월, 11월 이쪽 라인은 미국 시증시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타이밍이니까
그죠? 계절성도 주시장에는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한번 보자고 이제 다시 올려드린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아직 원고를 다 작성을 못했어. 그냥 뭐, 우리 시장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죠? 뭐, 할 만한 게 없어. 미국 시장 금리하고 환율하고 뭘 셧다운하고 이 세 개가 주 장악을 한 거고, 요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섹터상 뭐 그것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우리나라 지금 신용융자 뭐 20조 정도, 19조 9천억이니까 신용거래융자가 19조 9천억, 거기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22조 3,500억.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좀 틀려. 예탁채권 담보융자라고 해서 주식을 이제 뭐 거기 이런 쪽이 이제 거의 뭐 뭐라 했나, 조그만 기업의 대주주들, 그 코스닥 기업들 보게 되면 주담보, 주식담보대출 썼다 뭐 이런 거 가끔 보실 거야, 그죠? 중소기업들, 조그만 애들, 이제 그런 쪽도 있고, 그죠?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분에서 이제 담보융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쪽도 3조 원 정도 늘은 부분,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 제기한 차액 결제 거래 CFD, 이 증거금 뭐 한 40% 가지고, 증거금 40%인가 30%인가 40% 갖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그 가격 차이의 변동성만 그 매매하는 이 차액 결제 CF도 이런 수급적으로는 부담 요인이라는 거지. 여튼 이제 이런 게 부담 요인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껏 이야기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 부분 지수는 괜찮은데 안에 구성으로 들어갔을 땐 금리 민감성이 높은 쪽이 안 좋구나. 그제? 그래서 중소형주 쪽 라인 부분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구나. 그죠? 그 부분을 체크하라고 이제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10월, 9월 달에 수출 실적이 나왔잖아. 그죠? 그 수출 실적으로 보게 되면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4%. 그래서 12개월째 감소를 했어. 12개월째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6%고,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를 했고, 아세안이 마이너스 8% 감소를 했고, 유럽연합이 6.5% 감소, 중남미 18.2%. 그러니까 중남미나 유럽연합, 미국 쪽은 올해 들어서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중국은 정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감소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감소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증감률이 쭉 나오잖아요. 수출 증감률이, 그죠?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16.4%까지 갔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2%까지 가던 그때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 희망이지. 그죠? 거기에다가 자동차 수출액이 9월 역대 최대고, 그 근간이 전기차 부분이 47% 급증 효과. 여기에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수출은 잘 된 부분이야. 내수가 안 돼서 그렇지. 그죠? 내수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해 드렸지만, 자동차의 진짜 현대 기아는, 그죠? 화장실 뒤에 가서 강목으로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응?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 뒤에 가서 광목으로 막기도 했잖아. 그죠? 그렇듯이 국내 그 소비자들에게는 그 디자인드 개떡 같은 거 그런 거 팔면서, 그죠? 바깥 쪽에는 좋은 거 팔고 그런 영향도 큰 거라고. 여튼 감산에 의해서 디램 값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뭐 여기서 반도체 전망 밝다고 그랬는데, 밝은 것보다 바닥을 쳤다. 그 부분.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액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전년 동기 대비는 다 감소다고. 그런데 이 3, 4분기 들어서면서 지금 이 3월 달에 549억
달러 수출이었었는데 지금 546억 6천만 달러인가? 그래서 547억 달러 정도 수출했으니까 올해 거의 3월 이후 두 번째로 수출 부분이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죠? 무역 수지가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수출이나 수입, 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9월 수출이나 수입 전부 다 감소하는데 수입이 더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발생을 한 거지. 지금 월간 수출이 1년째 줄어든 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후 처음일 정도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좀 수출액 감소는 안 좋은 부분은 안 좋은 거지. 자,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 라인이나 올해 대중 수출분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도 지금 1월 달에 수출 44.5%,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4.5%였는데 30%대에다가 9월에 마이너스 13.6%, 전년 동기 대비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아직 플러스로 전환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어도 거기에 이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부분도 보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대 여기서 움직이다가 9월 달에 마이너스 17.6% 조금 나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연속으로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 정도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 부분이 미국 시장 전반과 이제 연결돼서 우리 시장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많이 이야기해 보니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 쪽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고, 그죠?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와 금리 민감주 이쪽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9월 수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이 그나마 양호했다. 그죠? 양호했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대중 수출에 대한 흐름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이 충분한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홍콩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중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적어서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은 반일 거고, 반은 환율의 영향.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 환율이 1360원대 라인이라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이 부분의 영향을 오늘 열리는 흐름을 봐야 조금 진정할 수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일단 유가는 단기 고점이 나온 모습을 보이는 상황,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나쁠 우리 시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방향 흐름은 오늘 미국 시장 움직임이 조금 살펴봐야 될 흐름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종목 부분도 마찬가지야. 종목 부분도 결국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이 나와줘야 섹타상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인데, 섹타도 더 자세한 내용 부분이 아직, 그러니까 품목별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하여튼 큰 방향은 혼조 양상 부분 정도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계절적 흐름에 있어서는 10월, 11월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또 하나의 복병인 이
대주주 요건.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6일 앞두고 6일 쉬는 동안 미리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 부분은 오히려 덜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고 오셨는데, 그죠? 막 좋은 얘기만 들려줘야 되는데, 그죠? 애매하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여튼 받을 만큼 가격 조정은 종목들이 충분히 받았는데, 그죠? 이런 기간 조정 형태가 더 전개될 거냐, 아니면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이 환율이나 금리나 해외 시장까지 연관을 시켜봐야 되니까, 그죠? 지금은 조금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셨지? 네, 고생하셨어요. 음. 아이, 쉬시지, 캔디걸님. 그냥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 들으시면 돼. 예, 녹화 다 끝났어. 예.